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어제에 이어서요. 어제란다. 저번에는 어떤 내용을 갖고 했었냐면은 지금이 바로 주식을 사기 가장 좋은 적기다 라는 얘기. 그러면서 금융위기는 절대 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제가 세 가지 이유를 거기다 내고 드렸습니다. 세 가지 이유, 복습 잠깐 해볼까요? 일단은 주식이 개박살 나 있을 때 버블이 있어야 터지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주식이 이미 너무 많이 조정받았다. 따라서 여기서 더 빠지기는 사실 좀 어렵다. 통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버블이 없는데 터질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누군가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해야, 누군가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해야 위기가 나는 건데, 지금은 굉장히 완화적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다. 그런 일 없다. 세 번째, 한국만의 위기가 오지 않을까? 말씀드렸죠? 한국 지표 굉장히 좋다고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대고, 이런 이유를 대서 금융위기가 없다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빠졌는지, 왜 주식이 1년 반 동안, 코스피가 왜 1년 반 동안 빠졌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심층적인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뭐 계좌에 파란불 들어있더라도 왜 빠졌는지는 알고 당해야겠죠, 그죠?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당할 땐 당하더라도 왜 그런지 뒤늦게 이유라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 거예요. 왜 이렇게 주식이 빠졌나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1년 반 동안에 코스피 차트죠. 2600에서 2000까지 한 20% 넘게 빠졌죠. 그죠? 굉장히 괴롭습니다. 빠졌는데요. 자, 우선은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기관,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공공기관, 공공단체, 정부기관이라고 한다면 연방준비제도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미국 중앙은행입니다. 첫 번째, 미국이 우리나라 주식이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과도한 긴축이 정책 미스가 첫 번째 원인입니다. 첫 번째 원인. 자, 그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이렇게 빠졌죠? 여기엔 이유가 있어요. 자, 먼저 이걸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investing.com에 들어오면은 나오는 페드 펀드 레이트 모니터 하는 그 페이지가 있습니다. 페드 레이트 모니터 툴이라고 해서 이런 페이지가 있는데요. investing.com에 보시면은 여기에 작년에 어떻게 금리를 올렸는지에 대한 이게 쭉 나옵니다.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미국은 총 4번의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기준금리가 1%가 더 올라서 현재는 이제 2.25에서 2.5%의 그 레인지로 가고 있습니다. 레인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딱 몇 프로가 아니고 하단이 몇에서 상단이 몇 이런 식으로 레인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5%가 상단이에요. 기준금리가 2.5%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작년에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사실 저도 그땐 몰랐습니다. 2018년에 금리를 신나게 올릴 땐 몰랐는데 이게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때 금리를 올렸던 게 너무 과했구나 라는 게 이제서야 좀 밝혀지는 거죠. 보시면은 마지막 12월에 금리를 안 올렸었어야 됐어요. 마지막 12월에 보시면 2018년 9월 달에 금리 인상 한번 하고 나서 12월 달에 금리를 올려서 지금 현재 2.5가 됐는데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쪽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하여튼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금리를 한번 더 올렸는데 이때 올렸던 게 글쎄 세상에 이게 큰 미스였네요. 왜 미스였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 편을 빼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금리 자체도 조금 과하게 올라간 면이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 이것도 역시 연준의 정책입니다. 테이퍼링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테이퍼링. 물론 뭐 일각에서는 테이퍼링이란 표현이 맞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요거 이제 인터넷에 제가 찾아놓은 자료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나고 나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미국 그 페드에서는 금리를 인하했죠. 근데 금리가 0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더 이상 경제가 회복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양적 완화라는 걸 실시합니다. 참고로 이 양적 완화라는 개념은 2008년도에 들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시도가 된 통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미스가 난 거죠. 뭐 금리 이런 건 기준금리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건 이제 워낙 100년 가까이 해오는 거다 보니까 이런 건 잘하는데, 이제는 양적 완화라는 건 처음 해본 거죠. 양적 완화의 역사는 이제 꼴랑 10년 된 겁니다. 10년 됐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어쨌든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때고요. 금융위기 때부터 양적 완화, 돈을 겁나게 찍어서 뿌려서 그렇게 해서 연준에 그 뿌린 돈이 요렇게나 많아졌고요. 이거를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부터 줄이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이걸 지속할 수는 없지 않냐, 언젠가는 그 양적 완화도 그만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얘기가 나온 게, 양적 완화의 반대말이 테이퍼링, 보통 QE를 양적 완화라고 하고 QT를 양적 그 긴축? 한국말로 뭐라고 하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테이퍼링이라고 해요. 지금 보시면은 풀던 돈을 조금 줄이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뿌렸던 돈에 비하면 얼마 회수하지도 않았지만은, 근데 지금 꼴랑 요만큼 줄였는데, 그래프상에서 차트상에서 요만큼 줄였는데 이게 너무 과했던 겁니다. 이게 너무 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정책이 미국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정책이 그 채권 매입을 하는 여러 양적 완화 이런 거 하나 하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금리도 너무 많이 올려놨고 그리고 양적 완화 하던 것도 너무 많이 축소를 해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래서 달러가 강해졌고요. 우리나라는 신흥국이거든요. 그래서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시장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빠진 겁니다. 이유가 나왔죠. 좀 엄청 복잡한 내용인데 짧게 줄이려고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한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게요. 이런 내용만 가지고 또 30-40분 이상 더 떠들 수도 있지만 그거 이제 다음에 하려고 남겨놓은 거고요. 지금은 굉장히 짧게 넘어갑니다. 자세한 내용 더 있지만요. 아무튼 그래요. 정말 무서운 세계 아닙니까? 그죠? 돈을 2008년도부터 해서 이렇게나 많이, 2008년도부터 해서 돈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뿌렸는데 여기 대충 보면 단위가 0.5였는데 0.5에서 한 4.5, 참고로 단위는 이제 조 달러입니다. 조 달러, 4.5조 달러. 하여튼 이렇게 뭐 몇 배나 돈을 많이 뿌려놨는데도 경제가 더 좋아지지도 않고, 심지어 이제 그만 줄여야지 하고 나서 테이퍼링을 실시했는데 얼마 많이 줄이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게 시장에서 발작을 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겠죠. 자, 첫 번째 원인, 연방준비제도의 과도한 긴축이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원인, 뭐 사실 다 잘 아시죠? 예, 요즘 워낙 이게 감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또 역시 따로 한편 길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네, 다들 아마 어쩌면 의아해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저기 주식이 1년 반 동안 빠지는데 저놈은 왜 미중 무역 분쟁을 얘기를 안 하고 연준 탓을 하고 있나 이러실 겁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주식이 빠진 거는 사실상 이제 주식의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연방준비제도가 움직이는 그 제도에 따라 움직이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실 미중무역 분쟁의 중요도는 조금 낮아요. 솔직히 낮아. 굳이 이거를 뭐 숫자로 정확하게 뭐 이번 주가 하락, 이번 1년 반 동안 빠진 주가 하락의 뭐 원인이 너 몇 대 몇이냐 이렇게 굳이 나눌 수는 없지만, 솔직히 뭐 굳이 나눠본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연방준비제도의 좀 정책적 미스가 좀 한 거의 뭐 8 정도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미중무역 분쟁은 그냥 이제 겉으로 드러나 있는 악재일 뿐이에요. 사실 속에는 연방준비제도의 삽질이 대부분인 거죠. 아무튼 미중무역 분쟁,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게 이제 심리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한 얘기를 한번 뭐 드려보자면요, 솔직히 이제 미중무역 분쟁으로 이렇게 많이 주식이 빠졌는데 작년 10월쯤에 원래 반등을 할 수도 있었어요. 원래 작년 10월이 아니고 원래는 시장이 어땠냐면 요때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때 요때 좀 크게 볼게요. 이 자리를요. 여기 봅시다. 차트가 이 자리가 언제냐면요, 이게 언제냐면 내 얼굴을 좀 더 줄이고,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18년 1월달 고점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데가 2018년 7월, 2018년 8월, 2018년 9월
10월 10일이구나. 요렇게까지 있습니다. 사실 좀 자세한 얘기예요. 원래 우리나라 코스피는요, 요 자리에서 반등을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요 자리에서 반등을 하려고 그랬어. 원래 여기까지만 빠지고 다시 한번 이제 바로 주식 대박의 길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두 가지 원인이 작용한 거죠. 미국이 연준에서, 미국 페드에서 기준금리를 여기서 많이 올려버리고, 그리고 테이퍼링을 너무 세게 해버린 거죠. 거기다 더해서 이 7, 8, 9월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미중무역 분쟁이 한번 좀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7, 8, 9월에 이때 이제 1차 및 2차 무역협상 타결 1차 및 2차 무역협상을 했는데 이때 안 됐죠, 그죠? 이때 안 됐어요. 7월 달에 한번 했고요, 8월 달에도 한번 했는데 둘 다 결렬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 작년 1월부터 해서 한 6개월 정도 빠졌으니까 여기서 이제 주식이 한번 올라볼까? 라고 이제 메이저 세력들이 좀 매집을 이렇게 하다가요, 이 연준에서 너무 긴축도 세게 하고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미중무역 분쟁 협상도 틀어지면서 잘 됐다, 이 기회에 한번 세게 쉬었다 가자 라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해서, 원래 이 10월 달부터 해서 빠지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 순간에 하필 여기 있던 요 순간에 여기서 이제 뭐 긴축과 뭐 악재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지금 다시 한번 요 과정을 겪은 거죠. 이 과정을요. 원래는 이거 없었어도 됐어요. 이거 없고 작년 9월 10월에 바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한 6개월 정도, 한 8개월 정도 더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두 가지 이유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1년 반 동안 코스피 코스닥이 겁나게 빠지냐? 1번, 연방준비제도의 잘못된 정책, 금리와 양적 긴축 두 가지 정책에서 둘 다 너무 정도가 과했다라는 거. 그리고 2번,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미중무역 분쟁, 미중무역 분쟁과 관련된 악재가 시장을 억눌렀다, 이거죠. 뭐 준비한 얘기는 다 끝났는데요, 뭐 어차피 마치기 전에 한마디만 좀 더 곁들이자면요, 사실 억울한 게 있어요. 미중무역 분쟁의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은 이게 S&P고 이게 나스닥인데 보시면은 고점도 막 돌파하고 추세 좋단 말이에요. 중국 주식도 볼게요. 이게 상해종합지수인데요, 상해종합지수 주봉입니다. 올해 1월부터 해서 2600이던 지수가 3200 갔다 왔다가 뭐 물론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말 강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중국도 미국 무역 분쟁의 당사국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강하게 올랐어요. 근데 한국은 개박살이 났죠. 2600에서 2000이 됐죠, 코스피가.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이 특히나 더 미국, 중국 당사국들에 비해 훨씬 강하게 빠진 이유, 참고적으로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머니 런이라는 블로그에 쓰여있는 글인데요, 이제 잘 분석을 해놔서 제가 갖고 나왔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GDP 대비 수출 수입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외부 경제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점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이 훨씬 더 많이 빠졌다,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훨씬 많이 빠졌다, 그게 이유입니다. 간단하죠? 조금 보자면요, 그래요. 사실 중국이나 미국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생각하기론 수입도 많이 하고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럴 것 같지만 워낙에 GDP가 큰 나라다 보니까 보시면은 수입 비중은 중국이 전체 GDP의 18%, 미국은 15%고요. 그리고 수출 비중은 미국이 GDP의 12%, 그리고 중국은 19%밖에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미국, 중국 굉장히 수출 지향형 국가고 이런 것 같지만 알고 보니 어때요? 사실상 폐쇄 경제에 가깝죠, 우리나라에 비하면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수출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43%라고 하고요,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37%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미국, 중국에 비해서 외부 경제에 노출된 게 거의 비중이 2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이 중국, 미국에 비해서 훨씬 많이
빠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중무역 분쟁에 관해 좀 다뤄볼까요? 미중무역 분쟁. 미중무역 분쟁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좀 더 자세한 내막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이었습니다.